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 바깥 작업을 하는 분들은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정치권의 내밀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각설하고 시즌2 시간이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 수습과 복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온갖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장성철 소장, 김준우 변호사와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경제본부에서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채소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수해에는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대응에 투입된 군인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또 시신으로 수습이 됐고요. 수색 작업 도중 실종됐던 해병대원도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군 인력, 소방과 경찰 40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이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실종됐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최수근 일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해병대에서 최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를 했는데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빨간색 해병대 복장만 입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보호 장구인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물살이 센 하천 수색을 하게 한 거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명조끼가 지급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명조끼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구명조끼 없이 이 내성천 안으로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해병대원들이 하천 수색할 때 하천 수심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릎에서 허리 정도까지 수심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해병대원들이 9명씩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 손을 잡고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탐침봉을 들고 앞장서면 그 뒤에 장병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보통 강과 다르다. 그러니까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아래로 빠지는데 그 아래가 뻘이라서, 그러니까 강가에서나 아니면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수심이 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이 지금 약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구명조끼라는 최소한의 안전장구는 당연히 지급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 장병이 실종된 다음에 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중대장에게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군에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해병대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구명조끼를 지급했어야 됐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현장 판단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상병 같은 경우는 이 부모가 결혼 10년 차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아버지가 현직 소방대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고 전날 한 2분 정도 통화하면서 물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사실 이 하천에서 물살이 센데 어떻게 구명조끼 안 입고 들어가냐 이 부분들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하천뿐만이 아니고 산사태 지역에서도 우리 군 장병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복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군인들도 안전장구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헬멧도 안 쓰고 무릎 보호대도 없이 그 산사태 나서 돌이 막 굴러 내려온 그 건물 사이를 막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은 구조대원들은 헬멧 쓰고 고글 쓰고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이렇게 다 챙겨 입고 수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장병들은 최소한의 장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몰리느냐 이런 비판이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이나 아니면 진상조사 필요하다 이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한 조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고 최수근 상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청주 궁평 2 지하차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김영환 도지사에게 사태의 심각성도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망 14명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이 당시에 폭우 당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때 이 참사의 심각성이 보고가 안 됐다. 충북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참사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어제 이 충북도가 참사 당일 15일 이 김 지사의 동선을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 공개된 동선을 보면 일단 김영환 지사에게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는 첫 보고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4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당시에는 아직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괴삼댐 원류 상황이 더 위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김영환 지사가 오전 10시에 괴산으로 향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잠깐만요.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괴산댐 원류도 심각한 문제니까 먼저 도착했다 쳐도 괴산에 도착해서 괴산댐 주민들을 만나고 이제 오송 참사 현장으로 출발한 것이 김영환 지사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김 지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보고도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송으로 가는 와중에 옥산 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다시 들릅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몰랐다는 것이죠. 오송 지하철 참사로 네. 향하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오전 11시 20분이면 이미 참사가 3시간이나 발생한 지 지난 상태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급보가 잇따르고 있던 시점인데 이때도 몰랐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오후 1시 20분이 되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엔 참사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재난 총책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북도의 재난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아니면은 이 관련 담당자들이 무책임하거나 전혀 무감각했던 것 아니냐 너무 무감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는데 문제는 오늘 김영환 지사가 이 합동분향소에 방문해서 유족들에게 일단 사죄를 표명하긴 했는데 여기서 네.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이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는 사실 대통령의 입장과 좀 비슷하죠. 그 표현 안 좋다고 우리 방송에서 진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된 것이고 임시재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는 더 긴박한 괴산댐 원류가 급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이게 과연 해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참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했고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고 어떤 경위로 대처를 했는지 일단 설명을 하고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거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책임자로서 제대로 대응해달라는 겁니다. 사람 목숨을 제대로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네. 밝혀달라는 것이죠. 네.
KBS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일 텐데 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피해가 극심하고 정부 대응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요? 네, 지난 18일 그러니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청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언급하면서 네. 한하진 장관에게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 규제라는 시각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정부의 정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합 물관리 정책 부재, 또 부처 간의 업무 중복, 또 과잉 투자 이런 비효율을 걷어내자 이런 취지, 그리고 개발이 아닌 생태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물관리를 목표로 국토부 소관이던 수질, 수량, 하천 등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관을 통해서 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제대로 물관리 못하고 있다. 하천 관리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번에 이 참사, 그러니까 폭우 피해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물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수혜와 좀 무관한 환경 규제 언급 또 뭐 다시 국토부로 이걸 넘겨라 이렇게 질타한 게 지금 사안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네. 있고 그리고 뭐 미호강 등 하천지류 준설 이 지시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 4대강 사업을 재개하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제방관리 부실 포함해서 4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이러지 않았냐. 충북도는 뭐 했고 청주시는 뭐 했고 행복청은 뭐 했느냐. 여러 가지 이 지시나 안전관리의 미비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여기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또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결국 또 전임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야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처벌할지에 집중을 하면은 시스템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각했던 15일이었죠. 바로 이날 골프를 쳐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논란이 되자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네,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했던 홍준표 시장 태도를 바꿔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후에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리위원회가 직권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절차 개시를 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당내에서 계속 중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홍준표 시장의 이 방금 들어본 사과 입장 표명에서도 사죄는 했지만 사실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 일정이었고 재난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이 없었다. 그때 당시 오전 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대구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매뉴얼을 어긴 바가 없다는 입장을 사실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당내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치던 시간에 이 대구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였어요.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가, 그러니까 휴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의 20%가 비상근무 태세였는데 지난 15일입니다. 15일을 말씀드린 토요일입니다. 겁니다. 예. 그런 상태임을 홍준표 시장 본인도 알고 있으면 사실 고프로 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당원 당규상에 수해 때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징계 피하기 어렵다. 이거를 사과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징계라면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상 일단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에 제명 사례도 있긴 했지만은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희 기자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그간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사과를 할 정도로 민심에 대해서 본인도 우려를 하고 있다. 네.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당에서 윤리위가 이제 소집이 되고 징계가 가시화되니까 좀 밀려서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윤리 입장에서는 본인도 인정한 잘못 여기에 대한 징계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사과 이 성명 발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윤리를 좀 의식한 사과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정상 참작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이 폭우 골프, 수해 골프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사과했으니까 그러면 경징계해야지 경고나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로 끝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 골프를 폭우 때 치는 일이 반복이 됐을 때 그럼 선례를 봤더니 사과하면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면 끝나겠네. 이렇게 하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국민의힘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탈당 권유나 제명 이 정도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심상치가 않다. 자, 미국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인데 다음 달입니다.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계획이 지금 잡혀 있네요. 네, 대통령실 공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 8월 중에 미국에서 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조율해서 빠르게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부 언론들 이 해외 언론 보도를 보면 회의 날짜는 다음 달 18일로 예상이 되고 장소는 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미국의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여기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때 이제 거론됐던 그 별장이고요. 우리나라 정상 중에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삼국이 정상이 만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의제,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 여기에 있어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이 도발 어떻게 삼국이 협력해서 정보 공유나 대응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휴가철인 만큼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평소보다 긴데요. 특히 강원도로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군포까지 밀리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호법분기점 4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이 주변으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만큼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강원권 진입해서는 문막휴게소와 새마을 부근에서 공사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이후로 서종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 동쪽이 어려운데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에서 광암터널까지 막히고 반대 판교 쪽으론 구리에서 상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해 대응으로 여야 간에 추가적인 격돌 없이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재개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 주에 열리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17일 이 폭우 대응을 위해서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위 현안질의 26일에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 상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여야 거센 공방이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의 여야 간 공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논란의 강상면 대안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군수 시절에도 양평군 내부에 검토한 바가 있다거나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업체의 검토 결과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와
무관하다. 그 땅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양서면 일대에 땅이 있는 민주당 인사들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관련된 기업 용역을 맡았던 회사도 다른 압박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과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13년 동안 사업이 쭉 추진이 되면서 공식 논의된 건 계속해서 양서면 원안이었고 거기에 강화 IC 정도를 추가하는 대안만 논의가 돼 왔었는데 심지어는 작년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대안 3개를 제시할 때도 첫 번째 안은 원안에다가 강화 IC만 추가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국토부 발표로 보면 처음에는 이 지난해 7월에 양평군이 제시할 때만 해도 강상면 대안이 더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교량도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나서야 이 강상면 대안이 경제성도 더 좋고 교량도 더 적다는 식으로 좀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서 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상면 대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아마 26일에 거센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요. 수해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이 국토부의 책임 그리고 관련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여야 간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당히 여야 간의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요. 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평군 공무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관련 보도가 나왔네요. 네, 한겨레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 그러니까 양평군 도시건설국의 A 국장. 그러니까 A 국장이 국토부의 의견 조회를 받은 다음에 뭐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강상면 병상리 부근에 이 종점을 설치하는 그 안이죠. 이때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탄 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안에서 양평군이 뭐 그 안도 있었지만 비슷한 안이 있었지만 종점을 이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처음 네. 등장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양평군 요청대로 강화 나들목을 설치하려면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이 강상면 병상리 부근에 분기점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종점을 설치하는 이 안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이 안을 보고했던 이 A 국장 근데 지난해 7월 7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궁금한 네. 게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인물인데 네. 승진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연히 이 사안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네. 승진이 됐다. 그러니까 7월 7일 승진 이 날짜도 봐야 되는데요.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뭐 지금 현재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인사였습니다. 네. 그것도 원포인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 대규모 인사가 A 국장에 대한 이 인사보다 8일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8일이나 빠른 시점에 원포인트 인사가 있었는지 또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A 국장이 어떻게 승진하게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그 지역에서는 뭔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뭐 친했던 거 아니냐, 영향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된 부분이지만 네. 그런 뒷말도 무성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 그러니까 왜 빠르게 승진이 됐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이 된 건지 그리고 이 A 국장이 어떻게 보면은 양평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그러니까 예타 안에서 다른 안이 등장하게 된 그 의견서 그 공문에 영향을 준 사람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A 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는 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이것도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양평군에서 뭐 지켜보고 뭐 이 사업을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 양평군 병산리에 고향이 있다. 그건 알았는데 땅이 있는 건 몰랐다. 이것도 어떻게 해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좀 곤란할 만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의혹이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요. 주요 피해자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네. 18일부터 어제까지 잇따라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혐의는 좀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18일에 이 이화영 부지사의 관련 혐의 재판이 있었어요. 이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방북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은 보고를 한 것 같다. 이것을 변호인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방북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네.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외에 스마트폰 500만 달러 비용 대납도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비용의 대납은 전혀 몰랐다라고 18일 재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19일에는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송금이 진행됐다라는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8일 재판에서만 해도 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 그랬는데 또 검찰 조사에서는 비용 대납 부분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일단 보도는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 어떤 말을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게 검찰에서 일단 보도가 나온 거니까. 네. 여하튼 지금 보도가 나오는 대로 발언을 했다면 재판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측의 관여나 인지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일관된 입장인데 네. 보고도 어느 정도 했다거나 뭐 인지 또는 요청을 어느 정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 그러면 일단 인지나 개입 여부가 성립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적으로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반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박정우 기자?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발언들을 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이 탄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검찰이 이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고 현안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이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한다는 내용도 그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데 검찰이 이전 부지사를 구속 이후에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또 매일 검찰 소환 이걸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전문도 지금 SNS상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발언,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지금 워낙에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거 좀 뭔가 바꿔내기 위해서 흐름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또 파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사망 경위도 뭔가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뭐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저께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A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고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또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 노동조합 연맹 어떤 얘기를 했냐면 SNS상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유포가 되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경찰 당국 여기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서울시 교육청 관련된 입장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 해당 초등학교 앞에 근조한 수백 개가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문에는 여러 가지 추모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 이런 게 좀 붙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세상을 등진 선생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뭐 그곳에서는 괴롭히는 사람도 아픔도 없이 모두 있고 평안히 행복하세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병호 연구원 뭐 이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사가 학교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물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인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확한 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최근에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학생에게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만큼의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교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특히 학교 폭력 등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사가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특히 일부 학부모들, 학폭 가해자 학부모들에게 좀 민원에 많이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지금 최근에 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교 폭력 등 학교 내의 문제를 교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 정비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 관련된 내용은 2부 스트릿 뉴스 파이트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래인권연구소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370님. 남부지방에 계시는 청취자분 같으신데요. 어제까지 남부지방은 날씨가 흐렸었죠. 배 소장님, 며칠 만에 태양을 보니 정말 좋긴 한데 계속되는 인명피해 소식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네요. 참 이 상황도 우리가 이겨내야겠죠. 신청해 주신 심수봉의 젊은 태양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햇빛 쏟는 거리에선 그대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햇빛 쏟는 하늘 보며 웃자 외로움 떨쳐버리고 웃자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종소리 바람소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는 뭐뭐스럽다란 말이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이 스럽다란 말은 명사 아래에 붙어서 그러한 느낌이나 요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사랑스럽다, 평화스럽다, 복스럽다, 자랑스럽다와 같은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손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 마음에 미안하고 딱하다, 또는 손 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이 마음이 아프고 가엾다란 뜻으로 쓸 때 안쓰럽다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린 나이에 내 병수발을 드는 아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럽다. 구걸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안쓰럽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뭐스럽다를 써서 안쓰럽다로 쓸까요? 아니면 발음 나는 것처럼 안쓰럽다로 쓰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쌍시옷을 쓰는 안쓰럽다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럽다는 명사 뒤에 붙여서 쓰는 말이지만 안쓰럽다의 경우는 아니라는 명사 뒤에 스럽다를 붙여 쓴 것이 아니고요. 안쓰럽다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처럼 쌍시옷을 쓰는 쓰럽다로 표기하는 단어는 안쓰럽다 단 하나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스럽다를 쓰는 다른 표현들과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으로는 폭염경보로 단계가 높게 발효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온도 31도 이상인데다가 고습도로 인해서 체감상 33도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잘해주시고요. 야외 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 매우 높음 단계고요. 일부 동쪽 지역마저도 높음 단계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비가 5에서 20mm가량 오겠고요. 전 내륙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정도, 남부 내륙으로 5에서 30mm 정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역시 비슷한 날씨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도 오늘에 이어 내일도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정체전선과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의 안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군 수사기관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닷새 만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해복구 추경 요구를 일축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 오누는 재난의 정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해가 인재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자금 출자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박차운 새마을금고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의 한입뉴스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소식인데요. 최근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네.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인데 상당히 이전과 비교해 보면 교권에 대한 자부심이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20대 A씨가 지난 18일에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문제는 추모글 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교육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왔다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초등학교가 첫 임용지로 2년 연속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요. A씨는 최근에 학교 생활이 어떠냐라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도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동료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습니다. 이후에 학부모는 A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등 강력한 항의를 계속했었고요. A씨를 압박해왔고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초등학교 교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문에는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선배로서 교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등 비통한 심정을 담은 동료 교사들의 애도가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의 입장문도 나왔는데요. 네.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잠깐 해드리면요. 네 번째 조항에서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힘들 수는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심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세상을 등진 선생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본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학교라는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일지는 정확하게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다고요? 네,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학생이요. 학생이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네. 학생이 교사를 폭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이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6학년 담임교사 A씨의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A 교사는 자신이 비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 그리고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군은 정서 행동장애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 폭행을 당한 이날 비군은 오늘 상담 수업 말고 체육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A 교사는 상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설득을 했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진행이 된 겁니다. 문제는 보통 교보위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열리는데요. A씨 학교의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무려 20일이나 지나서 개최가 됐고요. 이 소식을 접했던 교사들은 분노를 했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약 1,800장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를 교총입니다. 했는데요. 최근에 학생의 이 교사 폭행 건이 4년간 무려 또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학생이 정서행동 장애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좀 특징적인 사안은 있다 하더라도 네,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로 안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자, 한편 초등학생 아이들이 따뜻한 손편지에 좀 이제 상반된 내용입니다. 마음이 스르르 녹은 어른들도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전주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있는 한옥마을 음식료 매장 2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라는 당찬 자기소개로 시작된 편지고요.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 땡땡이라는 광고 문구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이 가지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마약을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마약 땡땡 사장님들께 이런 제안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마약 대신 소문난, 대박 또는 원조 같은 문구를 사용해보세요라는 대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사장님도 받고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이 편지를 아이들의 정성에 화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학생들의 마음에 감명을 받은 한 상인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의 편지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간식을 전달하면서 광고 문구를 수정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말로 서로 마음이 통한 뭐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편지를 작성하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난달에 진행됐던 약물 예방 토론 수업 덕분이었어요. 네. 김도신 풍남초 보건교사는 인근 상가에 써진 마약 땡땡 광고 문구에 관해서 토론하고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자 김 교사도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71개의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작성을 했다고 해요. 편지를 직접 전달했던 대표 학생들 황건아 그리고 차도영 학생이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는데 손편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너무 뿌듯하다. 좋은 결정을 해주신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해줬습니다. 네. 학생들도 이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에서 자신들이 또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황건아 학생, 차노영 학생 칭찬해. 네. 칭찬 스티커 하나. 박시원 캐스터도 뭐 손편지 가끔 써나요? 네, 저는 사실 요즘은 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편지를 쓸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정성과 감성이 담길 때가 있어서 진심을 좀 전하고 싶을 때 최근에 썼습니다. 네. 안 쓰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썼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용량이 작아서 안 산다던 한 휴대전화가 최근에 약 2억 4천만 원이 거래가 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플이 2007년 선보인 아이폰 1세대가 최근 경매에서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둘 걸 그랬습니다. 아니 어디 집에 뒤져보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당시 출시 가격이 6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16년 만에 무려 300배 이상 가치가 오른 겁니다. 이 제품이 LGC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에 지난달 30일에 올라왔고요. 시작 가격은 $10,000, 그러니까 약 1,3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6일간 28번의 입찰이 이어졌는데 최소 13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 입찰이 진행됐고 16일 종료된 경매에서 무려 2억 4천만 원에 최종 낙찰이 된 겁니다. 네. 그간 아이폰 1세대는 경매에서 사실 좀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어 왔다고 해요. 지난 2월에 경매에서도 보면 아이폰 1세대 8GB 모델이 약 8,3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와. 여하튼 뭐 높은 가격으로 또 워낙 이제 이 골동품 중에서도 네. 진기한 골동품일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특히 가격이 높은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특히 가격이 높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희소성입니다. 아이폰 1세대가 4GB 그리고 8GB 용량 두 개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개월 만에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 덕에 4GB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안 남게 됐는데 오히려 더 매력도를 높여줬다라는 점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경매에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건 이 4기가 아이폰 1세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재밌는데요. 판매자의 특이한 이력도 낙찰가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아이폰 출시 당시에 엔지니어링 팀 소속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 당시 공장에서 출고됐을 때 그 따끈한 모습 그대로 밀봉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네티즌들도 나도 1세대 아이폰 쓰지 말고 밀봉해 놓을 걸, 아니면 다음에는 혹시 사용 이력이 있는 것도 찾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가지고 있어 봐야겠다라는 네. 반응입니다. 아이폰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I love you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I love you. 네. 다음에 볼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특별히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는 제가 개편으로 맡기 전까지 또 대타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끝나니까 홀가분하고요. 네. 네, 지금 배종찬 소장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저에게 수심을 안겨준 사람은 서성표 PD죠. 아, 네. 자,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장 소장님은 왜 손에 이렇게 반창고를 많이 바르셨는데 어디 싸움을 하셨어요? 아니, 계란 후라이 먹다가 네. 그 프라이팬을 닦다가 기름이 확 튀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살갗이 다 까져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성 지하차도 참사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주 오송 궁평 2차차도 참사 관련해서 감찰 수사에 나섰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큰 틀에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재난 상황에 정부가 책임에 답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됐느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정확한 그 여론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맨날 경로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도 뭐 환경부를 질타한다든가 뭐 엉뚱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혹은 그 행복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급 기관이 국토관리부입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정치적인 책임까지 함께 져야 되는 부분에 예봉을 돌리기 위해서 뭐 환경부라든지 비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 아니면 지난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이런 좀 정치적 언수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 귀높이에 맞는 것인가 저는 무척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선생님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반응이나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권 하에서는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관행과 관례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반응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반응들을 보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4대강 사업 제대로 안 해서 그다음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수혜가 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또 보조금 카르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국민들이 많이 다치셨고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 아픔에 공감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책임 아니야. 저 사람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제가 희대의 망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의 내비게이션 탄 걸 보고 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비게이션이 그 오송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안내를 안 했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내비게이션 탓을 하는 SNS 글을 올렸어요. 저 살다가 이러한 해명을 하고 핑계대는 그런 분들 정말 처음 봐가지고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뭐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대통령 대해서는 이렇게 수해 현장 행보를 할 때는 옆에서 뭐 보좌진이나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조언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대통령께서 안 들으시는 건지 보고서를 드려도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모들의 보좌 기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경찰은 1 지하차도로 갔다고 했었는데 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충북 도지사. 보고도 제대로 잘 받지 못했다. 심각성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청주시장 그 오송 궁평 지하차도가 청주시 권역인 거죠. 자, 또 행복청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중대산업재해고 하나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거의 한 20건 가까이 기소가 됐고 1심 유죄 판결 나온 것도 몇 건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시행된 것이 2022년부터고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기소는 할 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받을지 여부를 아직 확언하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굳이 나누자면 미호천에서 제방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행복청이 그쪽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청장이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범람과 관련해서 제방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라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궁평 2 지하차도 자체가 지금 보면 그 지방도인데 그 지방도 따라서 관리 주체 도로관리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북도지사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도지사가 일체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 주체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 경영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얼만큼 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행복청 쪽에서 감리단 단장 외주 업체입니다만 알리지 않았습니까? 신고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뭔가 인과관계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피해 비극적인 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북도 혹은 뭐 경찰 요런 쪽이 좀 가지는 근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자체는 아마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북도지사 쪽의 책임이 일단 가볍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차라리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옛날 부산 초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같은 것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불명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장 소장님 또 국회에 계셨는데 지금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 간이 완전히 또 엇갈린 입장입니다. 수해 방지 법안 처리에 또 뒤늦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고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는 여야가 완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조 8천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재난대책비로 돌려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 안 한 정치권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건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한 건도 처리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여야가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처리를 안 했다? 이것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도 여야 가릴 거 없이 국회의원들의 업무 혜택에 대해서 분명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이럴 때마다 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우리가 3% 내요 월급에 5% 내요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네. 항상 뭐 생생 내잖아요. 수재 응급을 걷었습니다. 7월분 수당에서 3%씩을 걷어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다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입니다.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뭐 그래도 이번에는 또 돈을 내내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냥 할 일을 해라. 돈 안 내도 좋다. 예. 안 내도 좋은데 당신들은 법과 제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법안 처리 제때 하고 이러한 뭐 하청 범람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법안을 좀 장마 처리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해요. 이게 뭐예요. 20만 원씩 내가지고 그냥 당신들 갖고 더 열심히 법안 심사해라. 전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님 혹시 수재연금 낼 의향은? 배종찬 소장님 내시면 저희 내겠습니다. 거의 2배 내겠습니다. 네, 안 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자, 임진호 변호사는 네. 보기에 그러면은 장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2조 얼마의 그 재원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경 예산을 이전부터도 계속 강조하는 지금도 수재 관련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저는 그보다는 약간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인 건 아닌데 중단기적으로 지금 국고가 볍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세수가 거치지 않아서 거기다가 작년에 그건 사실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또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대 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뭐 좀 뭐 할 수 있는 게 음주운전 단속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꽤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115조 정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좀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경우는 측량하고 가장 최대치의 폭우가 내렸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보도로 좀 나온 점이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수해 자체는 사실 지금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폭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정부 차원에서 일국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조금 더 재난 방지와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작년 일을 좀 이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은 맞지만 인재의 측면이 좀 왜 반복되는지 부분은 꼭 예산만의 문제이냐. 네. 이런 것도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재해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대략 30%가 예방 예산이고 70%가 지원 예산이에요. 재해가 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복구하는 비용 아니면은 좀 위로금 같은 거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방 예산으로 예방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면 어쨌든 이러한 극한 호우가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좀 손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그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해 책임과 관련해서 전 정부와 연관지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띄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잖아요. 이게 4대강 사업. 네. 그러니까 보는 홍수 예방 기능보다는 가뭄에 대비한 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보를 막 문재인 정권하에서 해체한다 그러고 금강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해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좀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냥 포스트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준설 같은 것도 하고 가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대강 관련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유일한 대안으로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인가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당히 질타했다. 네. 그러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관리를 국토부로 이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전에 국토부에 있던 걸 환경부로 옮겼었고 네, 그렇죠. 지금 또 환경부 장관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토부로 옮기겠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도 이 부분은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물론 이제 환경부가 기존에는 수질오염 중심으로 했던 거고 치수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재난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해관부 역할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랑 물난리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궁평 2 지하차도에 경찰이 제때 못 간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해관부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충북도지사나. 근데 그걸 왜 지금 국토부였냐 환경부였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이 문제의식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안이 있으셨다면 인수위 시절에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인수위 당시에 기획위원장은 누굽니까? 원희룡이라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정확히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혼날 사람들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경고성 분위기가 있었고 신호도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홍수 통제소에서는 연락이 갔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걸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문제지 이것이 그냥 환경부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 한마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국민들 앞에 좀 사과하시고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의 회의 자리에서 정말 대통령께 굽실굽실 대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분은 저는 도지사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도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재판 상황인데요. 한입뉴스에서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또 경기도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이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그 카더라 뉴스가 서초동에 좀 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으로 검찰에 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일 부르고 있다는 거고 약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별건 압박을 좀 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카더라가 저는 이제 좀 두 다리 건너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공영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을 담은 키워드를 받아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안녕 이재명.
김준우 변호사는 백척간두. 자, 백척간두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절박하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먼저 장선수 소장,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안녕 이재명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씩 뭐가 빠져 있어요. 네. 증거가 없거나 증언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증인이 없거나 이런데 이거는 다 있어요, 이제. 다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씨의 증언도 있고요. 북한에게 돈을 줬다라는 영수증도 있고요. 이것을 돈을 대북 송금했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요 소설 썼어요. 이거는 검찰이 조작이에요. 이것만 갖고 빠져나가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희가 이 대표한테 300만 불 북한에 준 거 나중에 보고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만 보고하진 않았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보고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사법적인 리스크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안녕 이재명은 이 쌍방울 건으로 인해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김준우 변호사는 백척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요 쌍방울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 쌍방울 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쌍방울 측에서 대북 송금을 한 건 명백하고 김성태 회장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법성이 명확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와의 연관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300만 불이 갔는데 거기 꼬리표가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적이었나, 뭐 때문에 간 거냐, 그 목적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 얘기거든요. 확인할 길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받은 건 북한인데 북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증언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은 준 사람 증언이고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목적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려면 제3자 뇌물죄인데 그럼 대가를 줘야 돼요. 쌍방울 측에. 경기도 차원에서. 뭘 줬어야 되거나 경기도 지사가 뭘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줬느냐가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3자가 뇌물죄가 안 되려면 이제 북한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라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방북을 추진하는 것과 그 300만 불이 가지고 있는 결연성,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그냥 단계적으로 그것도 좀 전달했다라는 취지인지 아닌지 좀 밝혀질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가 딱 맞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 개예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부시장으로 보냈다, 부도지사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증언은 이해찬 전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해찬 대표도 이재명 당대표랑 좀 거리두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낳는 거죠. 그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김준우 변호사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대가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 이재명이 방북해서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쌍방울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거 해라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약속만 가지고는 제3자 뇌물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적용될 때는 왜 제3자 뇌물이 시행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남욱, 김만배 2명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가가 뭐였다라고 하거나 뭐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면 잘해야 김성태, 이화영 2명의 진술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유죄를 하기에는 예를 들어 막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배종찬, 장성철 두 명이 위증을 해가지고 다 약속했다라고 하면 제가 구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다른 있잖아요. 증거가 뚜렷하게 있어야 이제 했다는 거지. 그 네. 진술 두 개, 2인의 진술만으로는 네.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좀 완전히 가야 될 그 구분홍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단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지금의 사안과 관련해서 김준호 변호사도 백척 간두라고 얘기한 거 그만큼 위기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친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상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이 검찰로부터 군사 시절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주장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을 보시면 뭐 아들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뭐 후원자,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불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좀 검찰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여러 가지 별건 수사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증은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부인하고 있던 부분을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지금 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뭔가 본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진술 변경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과연 그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네. 나머지 것들도 다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자, 김준호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네. 이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면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판단에 맡기고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소설 조작이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기준에 안 맞죠.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냐. 조작과 소설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친필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어야 해요. 옛날 뭐 김용이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도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찰로부터 이러이러한 거 당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그러는데 나 회유와 협박 당했다. 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얘기를 해야지 이 배우자의 이런 탄원서만 갖고는 우리가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 네, 그 부분은 장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428억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도 지금 김성태, 이화영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안부수 이런 분들 다 재판받고 있는데 소위 얘기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크다고 그동안 검찰이 언론에 흘린 부분들이 실제로 기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진술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끝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진도를 우리가 많이 빼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조금 부각되지는 않았던 쌍방울 건이 재부각됐고 네.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기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사과했잖아요. 진행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상시 개편 체제라는 걸 늘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바로 사과합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절차 오늘 이제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장선수 소장은 오랜 이 정치적 또 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좀 경징계 정도로 일단락이 될까요? 깊이 있게 중징계 쪽 방향으로 또 접어들까요? 그게 오늘은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 홍준표 시장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징계할까 말까? 징계합시다. 라는 개시 절차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윤리가 몇 번 열려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정말 홍준표 시장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잖아요. 특히 해명이 더 부적절한 것 같아요. 태도와 해명. 트집 잡지 마라. 아니 대권 후보였던 분이 수해 중에 골프 친 거에 대해서 이게 잘 됐어요?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집 잡지 말래요. 기차는 간다고 그러고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기차는 간다는 얘기는 이전에 경남지사 시절에 한 이야기죠. 네, 가로 열고 뭐 개가지 저도 뭐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이잖아요. 당연히 잘못했고 당으로서는 지도부의 분위기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어제 홍준표 지사가 처음으로 뭐 기자회견 열고 또 90도로 폴더 인사도 하고 폴더 인사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과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야기했는데 또 한 명이 이제 주목받는 인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지금 현재는 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볼 것. 그동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총선에 뛰어들겠다.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선까지 노려본다. 이런 의사로 봐야 될까요? 그냥 과연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겠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 뭐랄까 시장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한번 대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막 폭발력이 있는 인물인가라고 네. 오히려 그동안 중간에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말은 그렇게 뭔가 두근거리거나 뭔가 굿뉴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 차원의 고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떠오를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런 또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신 정치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다시 살려봐 이런 미션을 줬을까요? 그거보다는 임종석 실장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질의멸렬한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책임감도 느끼고 화가 많이 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되게 권한이 많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제대로 했었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평가를 받고 국민들이 그래 임종석 너가 필요하다. 너 나와서 정치 좀 해. 너만이 민주당 진영을 살릴 수 있어.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데 본인이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다고 민주당 지지층부터 그래 우리 기대 많이 해볼게 이럴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있을 때 잘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도 저기 사회 보실 때 저한테 잘해 주시고요. 네, 상시 개편 체제라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우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여름철 아직 본격적인 휴가에 접어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호우 여파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파가 또 농산물이나 등등에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이럴 때면 급등하는 상품이 있는 거죠. 뭐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 비가 많이 왔었고 수요일부터 어제부터 약간 소강 상태지만 바로 어제부터 지금 반영이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 채소 가격이 말 그대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가장 많이 사 먹는 잎채소가 뭐 시금치 같은 건데 여름에 지금 소매 가격 가면은 시금치 한 단에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원래 이게 한 3, 4,000원 정도 하던 거니까 거의 2배 정도 올랐고 네. 이 통계를 조금만 보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 평년에 한 2.7배가 올랐고요.
시금치는 1.8배, 뭐 상추는 1.5배.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2배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데 이 단기간에 사실 이 품목별로 10% 이상 평년보다 10% 이상 오른 것만 꼽아봐도 미나리, 시금치, 상추, 생강, 열무, 토마토, 깻잎, 당근, 파, 호박 사실상 거의 모든 채소가 다 이렇게 올라서 근데 지금 이게 이번 지난주부터 계속된 호우의 초기 여파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오래 갈 거여서 사실 장바구니 물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 또 폭등 현상 언제 정도까지나 갈까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언제쯤까지나? 사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여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요. 이번 집중호우로 더해진 게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항상 상추나 시금치 같은 게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덥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잎 채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작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뭐 우스개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삼겹살집 가서 내가 지금 상추에 삼겹살을 싸 먹는 건지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는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상추가 비쌀 때가 사실 많은데 기본적으로 패턴은 한 이렇게 한번 폭염이나 폭등이 왔을 때 확 뛰고요.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가야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생산량이 다시 회복되면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상추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기르는데 충청도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산량 감소가 평상시 여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4주, 6주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갈 걸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침수가 더 많이 되면 사실 기간은 더 오래 간다고 봐야죠. 적어도 8월 내내 농작물은 좀 비싼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 말씀 주신 채소들은 폭등 수준인데 무나 배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같은 채소지만 무나 배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무나 배추는 한 자릿수 정도로 지금 오른 상태인데 그 침수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아다시피 여름에는 무나 배추는 시원한 데서 선선한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고랭지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만 많이 기르거든요. 여름에는. 근데 이번에 강원도에는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안 와서 상대적으로 침수가 적어서 이번에는 좀 운이 좋게 무나 배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무나 배추도 많이 올랐다면은 이 김치를 담는 주 재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은 되셨을 거예요. 수박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이렇게 비 피해 때문에 이제 수박을 사는 것 자체도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참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물에 잠긴 이제 채소 비닐하우스 사실 뭐 쑥대밭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침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래 간다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예, 원래 이제 매년 연초에 이제 이게 주무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인데 올해 채소 작황이 어떨 것인지를 매년 초에 예상을 합니다. 올해 초의 자료도 이미 올해 주요 채소의 작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더워지고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이 극한 폭염, 극한 호우 때문에 채소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더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비가 왔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내내 아마 지속될 거고요. 9월이 되면은 이제 추석입니다.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사실 이번 이제 7월부터 8월, 9월은 상당 기간 채소값이 오래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게 좀 보편적 현상이 되는 게 이런 극한 기후 때문에 식량 물가가 오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약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신 뉴스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폭염 중에 폭염이거든요. 50도까지 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의 주식인 밀과 옥수수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밀과 옥수수가 자라지 않아서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 호우 때문에 쌀 가격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소가 부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유럽은 사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클라이밋 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를 어렵게 금리를 올려서 어렵게 잡아놨더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먹을 것 값이 너무 작황이 안 좋으니 식품에 영향을 주고 식품 가격이 전체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클라이밋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 기후 위기와 어떤 인플레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의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에 집중호우와 채소값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식품이 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제 근원 물가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기후가 이제 일단은 생산량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제는 이게 이 일종의 뉴노멀 네. 일반화되는 기상 이후가 일반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폭은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점점 이 오르락 내리락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게 이제 계약 재배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재배라는 것은 정부와 농가가 직접 계약을 맺고 그 농가가 생산하는 건 정부가 다 삽니다. 다 사서 우리가 예전에 쌀을 비축하듯이 창고에 비축을 해두고 지금처럼 생산량이 줄어들 때는 방출을 하면서 공급량을 맞춰서 최대한 가격을 방어를 하는 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양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계획대로 되기만 하면 그렇게 완벽한데 네. 문제는 상추를 몇 달씩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추나 무는 좀 보관이 돼요. 상추나 미나리 이런 잎채소는 보관하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바로 짓물러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관 자체가 힘든 품종은 사실 그런 전략을 쓰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계약 재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대형화된 기업농들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가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약 재배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물량의 최소 물량을 100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만 계약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재배로 인한 그 어떤 가격 조절을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본격화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가격 방어 전략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후 또 이렇게 비 피해를 예상보다도 더 크게 입을 경우에는 정말 농산물 가격 폭등하고 상당히 우리 국가 경제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시는데 계약 재배도 녹록치 않다. 그럼 뭐 정부가 또 뭐 어떤 효율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 중장기 대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금치 미나리 값이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당장 그 소비자들의 부담을 해소해주는 게 급선무고 일단 정부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할인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5개 품목을 정했는데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는 우리 쌈 채소로 먹는 거기에다가 이제 닭고기 왜냐하면 이번 호우 때 닭도 많이 폐사를 했기 때문에 닭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 식용가축들이 거의 뭐 수십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까지 집계된 게 80만 마리고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 한 5년 내 중에 가장 많은 가축이 폐사됐기 때문에 사실 가축 가격도 이제 소, 닭, 돼지 가격도 오를 텐데 그래서 이제 닭고기 가격이 가장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닭고기를 포함해서 총 5개 품목에 대한 할인 쿠폰을 오늘부터 나눠주기. 잠깐만 치킨 가격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시차는 있죠. 뭐 네. 기본적으로 양계, 그러니까 생닭 가격은 오르겠지만 생닭 가격을 사들이는 뭐 교촌이든 BBQ든 BHC가 또 기업이 올리는 거는 사실 기업이 물가 올리려면 사실 정부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이 할인 쿠폰을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때는 뭐 당연히 할인 쿠폰을 좀 받으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할인되는 품목이 일주일 단위로 결정이 돼요. 정부가 그때그때 시장 수급 상황을 보고 이번 주는 이거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농식품 정보 누리 그러니까 포털에 농식품 정보 누리라고 치면 정부가 깎아주는 할인 품목을 항상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합니다. 할인 폭은 최대 3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마트에 가시거나 전통시장 가시는 게 일단 급한 불을 소비자 입장에서 끄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쿠폰은 그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본인이 그 소위 말해서 긁는 카드, 그 카드 명의 한 사람당 그 10,000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할인폭 10,000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 4명이라면 4명 다 카드가 있다면 각자의 명의로 최대 4만 원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 받는 금액으로 최대 한도가 10,000원입니다. 할인 받는 금액으로 10,000원. 예를 들어 3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30%면 9,000원 할인 받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 명의만 잘 나눠서 쓰시면 쏠쏠한 혜택은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농식품 정보 누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볼게요. 생산 단계의 문제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유통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된 얘기죠 사실. 사실 그래서 생산 쪽에서 비용이 워낙 뛰더라도 유통 비용에서 절감이 좀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정부도 뭐 생산자 단체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산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아이폰 이런 거는 공장에서 소품종을 대량을 찍어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유통시키려면 그 공장 앞에 트럭 한 1000대 세워놓고 실어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상추를 한 농가가 몇억 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굉장히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집도 들려서 트럭에 실어야 되고 저 집도 들려야 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면서 모아야 되는 집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그게 다 인건비와 유류비죠. 기본적으로 품종에 많은 그 특성의 차이가 있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소포장을 원하세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집에서 많이 대식구가 먹었지만 지금 한두 사람이 살기 요즘에는 때문에 뭐 양파 반개 뭐 이러면 그런 소포장도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유통 작업의 수요도 많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어서 유통비용을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고 오히려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킹 기자님께 이 농민들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짧게 한 10초 정도만 말씀 주시면. 일단 가장 인터뷰에 보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인력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추나 시금치 다 썩었기 때문에 다 뽑아내야 다음 작물을 심는데 그걸 뽑을 손이 없다라는 걸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한때 이야기했던 그 농화를 누군가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추 미나리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배종찬의 시사본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비 피해 없도록 주말에 많은 또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 잘 챙기시고요. 또 더 행복한 오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